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한 미국 월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한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역대 최악의 증시 붕괴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혼돈 그 자체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진실과 과장 그 사이에 어디쯤에 무언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난 11일, 그러니까 예. 미국 미국 날짜로는 10일에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2년 9월 13일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예. 낙폭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이거 베스트셀러 저자라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긴 예, 하는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씨 역대 최악의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어렵다.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요.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아니랍니다. 예. 네, 뭐 왜요? 그분이 틀렸다 맞았다가 어, 아니고요. 동의하기는 어렵다. 예. 최근에 이제 이런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그 펀드의 흐름이 많이 달려졌던 부분도 있어요. 음흠. 물론 기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음. 둔화되고 있다라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치라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재정을 돈 해준다든가 풀기. 예, 네. 아니면 또 돈 풀기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는 제롬 파월 의장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견조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던데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는 베센트 장관이라든가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선 고민을 하는 거죠. 경기는 상당히 둔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둔화대를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 브레이크와 관련해서는 양쪽 다 재정이나 통화 쪽이나 전부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 거 아니냐. 특히 어,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정책 자체가 관세 정책인데 네. 이 관세 정책은 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물가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이렇게 되다가 전체적으로 경제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게 사실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허.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시장 크게 폭락을 일으켰냐면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요인도 있지만 이것 외에도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지난해였죠. 지난해 연말까지는 글로벌의 모든 시장의 자금이 미국만을 정조준했었어요. 국내 예. 시장 보면 알고 있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다 국장 서학개미가 되셨죠. 탈출은 예. 지능순이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서학개미 많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AI를 하고 있었고 AI가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야, 전 세계에서 AI가 대단한데 이 AI를 할 수 있는 건 미국의 그 7개 기업이 전부인가 봐라고 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좋았었고 두 이른바 번째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맞습니다. 네. 두 번째가 더 재밌었던 게 미국 경제만 좋았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되니까 트럼프란 분이 되면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만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나 이런 거 할 거니까 미국만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했었는데 마침 그 무너지는 시기에 유럽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만한 조치들이 발표가 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유럽이 재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독일이란 국가는 재정 적자를 굉장히 잘 지키기로 유명을 해요. 그러니까 허투루 빚을 내서 돈을 안 쓰는 국가고 유럽 내에는 마스트리트 조약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법적으로 GDP에 얼마 이상 못 쓰게끔 돼 있는데 최근에 독일이 그날 무너지던 날 이거를 넘어서는 발표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GDP의 얼마 이상으로 재정 적자를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많이 쓰겠습니다라는 적극적 저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돈의 흐름이 확 바뀌었고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게 독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이런 부분에 거죠, 대한 주목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트럼프 변수만 맞아요. 집중하고. 아니었어요. 그죠? 네. 이게 이렇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거기서 확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매도 규모가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유럽으로 같고요. 많이 갔군요.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갔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날 보시면 유로화 초강세, 달러 약세도 그래서 일어났다. 이게 단순히 흐름을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역사상 처음이라 말씀드렸어요. 독일이. 근데 독일이 이렇게 재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이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재정에 대해서 유연성이 생겨요. 나도 해도 되는구나. 나도 해야 되는구나. 그럼 돈이 더 많이 가겠죠. 그러고 그거는 단시일 내에 끝날 만한 맞습니다. 변수도 아닌 것 추세죠.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추세로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네. 같고 거기에 또 중국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전인대를 통해서 양회. 양회였었죠. 성장률 5%, 또 이제 GDP를
재정 5%. 적자를 4%. 어. 예, 4% 거기다 특별국채, 정부국채는 1조 3천억 위안, 특별국채 우리가 지방했죠는 4.4조 위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 좋아지고 유럽 좋아질 건데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향도 있었던 게 최근에 글로벌 펀드는 ETF 중심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ETF가 굉장히 프로그래밍화 많이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펀드들이 네. 이런 ETF라는 건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이잖아요. 요 파생 상품이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해요. 음. 그래서 그냥 우리 표현으로 쉽게 이런 조건이 되면 주식을 많이 사세요라는 예. 조건을 걸고요. 네네. 또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주식을 다 파세요라는 조건이 형성되는데 마침 그날 그런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주식을 다 내다 던지세요라는 시그널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어허. 이미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게 경기 둔화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최근에 마이너스를 1분기에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아틀란타 연은에서 연준에서. 발표한 얘기들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때 마침 어떤 지표들이 많이 나왔냐면 미국의 서베이 지표라고 불리는 소비자 관련 지표 아니면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안 좋게 나왔고요. 소비 지수가 좀 맞습니다. 낮아지는 예.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돈을 별로 못 쓰겠습니다. 말씀을 쓸래요?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맞물렸던 게 사실 요즘 맞지 않는 지표인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네네. 돌아왔는데 보통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많은 통계학적 유의성 있게 한 90% 이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가 온다더라. 조금 있으면 예, 경기 침체 이게 온다더라. 프로그램화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화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쏟아낸 거예요. 그거는 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자동으로 해놓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해 8월에도 우리 그때 엔케리 청산에 있었던 그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어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진짜 경기 침체를 가르치는 게 아닌데 사실 그렇게 한꺼번에 다 쏟아내다 보니까 이 펀드가 그 트리거가 작동이 돼서 쏟아내면 다른 펀드가 연쇄적으로 작용을 일으켜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까지 이게 겹치냐면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개별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아니면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옵션 거래가 많은데 이 옵션 거래에서 주가가 더 빠지면 사실은 더 내던져야 되는 옵션 거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시세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옵션 하는 사람들하고 딜러들이 있는데 이게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은 전통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렇지만 빠진 폭을 가지고 시장에다 해석을 했어요. 네. 고점 대비 20% 빠지면 그렇죠. 추세가 전환이에요. 대부분의 그죠? 언론도 예, 그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다 틀려요. 음. 실제는 그렇게 돼서도 추세 회복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어허.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아닌 가능성도 되게 많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한 2, 3년간 미국에서 샤메 룰 또는 아니면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전통적인 수단으로 경기 침체를 가리켰던 여러 가지 통계를 우리가 활용했다가 네.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아래 공포는 사실 2023년부터 계속 샤메 계속 법 지금 나왔어요. 얘기했거든요. 예, 예. 안 왔거든요. 안 왔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지금 빠진 건 제가 볼 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외에 대안이 생긴 게 굉장히 중요했고 두 번째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실제 둔화 우려는 있는 거 맞는데 네. 침체까지는 아닌데 시그널들은 몇 개가 겹쳐진 거예요. 어허. 그러면 이 겹쳐졌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펀드들 그 펀드 이름이 공통으로 CTA 펀드라고 하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시세 추종 펀드예요. 아. 빠지면 더 빠지게 네. 오르면 더 오르게 하는 펀드들인데 요건 프로그래밍화돼 있고 그 조건이 맞춰지면서 물량이 쏟아내지고 그러면서 다음 트리거를 또 건드렸죠. 아. 지수가 고점에 또 얼마 빠지면 이때부터는 더 쏟아내라 또 이런 펀드들이 건드리기 시작을 했고 또 기술적으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또 건드리면 또 추세 하락으로 엮거든요. 평균보다 이것도 너무 맞습니다. 낮아 이러면 또 네, 빠지는군요. 그래서 그거 또 밑으로 하락하니까 그 관련된 또 트리거가 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그런 트리거들 뭔가 프로그래밍 해놨던 것들에서 팔자 이런 프로그램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마구마구 쏟아냈던 게 사실 급락의 원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과 일종의 눈덩이 효과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대안이 생겼던 것, 유럽과 중국이라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네. 일종의 출구가 생겼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하지만 거기서 자금이 활동하기에는 유럽 돈을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돈이 없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중국이 되게 애쓰는 건 알지만
저기도 국내 경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저기 얼마 나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금이 거기서 계속 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뭐 드네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에 음.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데 아. 우선적으로 점수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또 거기에 반응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유럽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지난 한 7, 8년 동안의 유럽 경제는 중국이 좌우했다고 해도 음. 과언이 아닌 게 목에 살렸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중국이란 나라에 있는 많은 인민들이 유럽에 여행을 많이 가서 아마 코로나 이전에 유럽 가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실제 경험을 했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났더니 조식이 없어요. 보니까 중국인들이 싹 쓸어 간 거예요. 아. 그럴 정도로 아. 정말 대단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죠? 대단했다. 저는 여러 차례 저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갈 때마다 뜨악할 정도여서 대단했다 항상. 예. 그래서 보통 저는 아침에 좀 편안히 자는 편인데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전투를 아침밥 치러야 됐던 먹으려고. 맞습니다. 그런 정도였었고요. 두 번째는 명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 지수, 까그 지수 안에서 1등부터 10등 안에서 명품 지수만 5개거든요. 1위가 루이비통이잖아요. 저 거기에 에르메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 프랑스 기업과 관련해서 뭔가 경제가 좋았다가 아니라 프랑스 가고 있는 기업들 중 명품 기업을 중국이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사실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 경제 어려워지니까 유럽도 어려워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만간 종전될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으니 그러면 유럽이 수혜를 볼 거고 거기다 돈을 적극적으로 쓸 거니 유럽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중국까지 부양책 같이 쓰니 맞물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럽이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좋을 수도 있겠는다는 기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가 네, 달라진다라는 맞습니다. 이 전제로 봤을 때 미국을 보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경기 침체를 감수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고 이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둔화가 올 것 같은데 정부나 연준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안 쓸 것 같아라는 시장의 인식이 미국 쪽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는 그런데 정말로 주가는 신경 안 쓰는 걸까 궁금한 게 마침 블랙 먼데이 다음 날 얼마 안 돼서 테슬라 차를 백악관 앞에 쫙 5대를 맞습니다. 놓고 저는 예. 그거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세일즈를 저렇게 하나? 쫙 놓고 잠깐 저기 나오는데 기자가 테슬라 주가 떨어졌는데요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아이 뭐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고 테슬라 굉장히 좋은 차고 그는 애국자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안 쓰는 척 하는 거죠. 아하. 왜 안 쓰는 척 하냐면 지금은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각국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초기 단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를 신경 쓰는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가 좀 조그매지겠네. 내가 네. 협박 수단이 되게 굉장히 조그매지겠죠. 아, 또 거래 기술 예. 쓴 양반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은 주가 신경 쓰면 그러면 각국이 캐나다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반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장군 멍군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러고 있고 그 멍군하면은 미국 주가가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주가 빠졌으니까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미국이 했던 게 역효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굉장히 살떨리면서 내가 주가를 신경 쓰지 않은 척하고 이 정도 하락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관세 정책을 쓸 거란 의지를 보여줘야 상대한테 굉장히 압박이 효과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효과를 줘야 상대방에서 많은 걸 얻어내는데 지금 여기서 물러났다가는 쉽지 않은 거죠. 참고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그래도 온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인 게 미국인들 저도 이제 올 초에도 미국에 가봤고 지난해에도 한 서너 차례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로지 물가 때문에 방문을 했었고요. 네. 기업 탐방하고 갔다 와 보면 이미 임계치를 물가가 넘어섰어요. 너무 높아요. 제육덮밥 맞습니다. 3만 원이라던데요. 냉면이 4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모두 요리 왕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집에서 해먹느라. 그래서 한국 어떤 그 요리가 되게 인기인 것도 사실 영향이 있는데 뭐 만두 같은 거 싸잖아요. 굉장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미국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미국인들은 퇴직연금이 전부 다 주식으로 돼 있어요. S&P 500 맞습니다. 예. 그래서
70% 가까이가 내 퇴직금이 주식이니 주식은 10배가 올랐잖아요. 음. 밑에서부터 지수만 놓고 보면. 그런 쓸 돈이 풍족한데 만약 이게 내리면 자, 물가도 되게 높은데 만약 이 상황에서 주가도 내려서 쓸 돈이 없게 되면 완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길게 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형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다만 지금은 조금 감내를 본인 스스로 해야죠. 그래야 그 압박에 통할 거라고 믿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더 격하게 반응한 거예요. 어. 트럼프는 주가를 신경 쓰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인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막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지? 그 실망에 실망을 더 부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는 알면서도 나도 알아. 속으로 나도 막고 싶은데 지금 이걸 막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쓰는 카드가 공수표가 돼버려. 그리고 내가 압박하는 게 수단이 굉장히 작아져서 효과적으로 뭔가를 낼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길게 할 건 같지 않고 그래서 어. 최근에 그 관세와 관련 수위를 더 높이는 이유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요구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상의 기술 면에서 지금 트럼프의 자세를 좀 파악하면 될 네.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 테슬라 차를 대신 팔아주기 위해서 혼자 타고 막 난리치는 네. 거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그 와중에 계속 얘기하는 게 공장 다 미국으로 들어올 거고 이런 얘기를 또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원하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는. 예.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되게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물가도 어쩔 수 없고 현재로서 관세는 압박을 세게 하고 이걸 아까 길게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보세요? 제가 보기엔 한 분기를 넘기진 못할 것 같아요. 한 분기도 못 예. 넘겨요? 왜냐하면 이거를 길게 가면 갈수록 미국한테 불리해지는 게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관세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동종 업종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는 그렇지만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미국이 이미 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어허. 그러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온 물건 가격을 높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미국은 자동차 빼놓고 사업이 아예 없어요. 어.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반도체도 먹일 거라고 하는데 미국 내 5나노 반도체는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맞아도 전혀 영향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살 거잖아. 예, 올려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우리 반도체를 사는 메타, 기업들이 예, 기업들만 손해죠. 죽어나가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걸 할 거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뭐 그 사람들 상호관세 입장에서 뭐 미국인들은 미국차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한테 뭔가 관세를 우리가 조금 더 자동차 관세를 낮춘다고 해서 GM이나 포드차를 소비자들이 살 거냐 이거죠. 왜냐면 이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 문제라는 거죠. 니즈의 문제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나는 내가 선호하는 차가 있을 거예요. 유럽인들도 벤츠가 택시인 애들이 사실 미국 차를 선호할 리는 없거든요. 벤츠 타다 포드 못 그렇죠. 타지 이거 이렇게 되는 쉽지 않아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러면 물론 미국 차가 너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조금 이제 성향이 안 맞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건 네. 좀 약간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마초 같은 분들, 네, 네.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이제 GM차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 에스컬레이드라고 근육질 차 이런 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군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한테 팔면 되는데 어. 어쨌든 간에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미국에 동종 업종이 있으면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미국 시민만 죽어 나자빠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길게 하면 자기네들도 불리하니 속도전에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오히려 효과적으로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야 트럼프의 약점이 있어. 저 친구는 물가도 걱정해야 되고 주가 빠지면 주가 신경 쓴다는데 주가 뻔히 빠질 텐데 우리 버텨볼까? 이런 거 있었을 때 그게 아닌 척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어허. 거라서 아닌 척 근데 길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길게 못하려면 조금 더 빠르게 지금 굉장히 더 센 척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분기 이상 못 가고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4월이 넘어서부터는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모습을 저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온화한 트럼프를 우리가 볼 수 뭐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얻어냈으니까 봐준다. 그러니까 공짜로 내가 물러났어가 아니라 한국이 이런 걸 줬어. 일본이 이런 걸 우리한테 협상으로 카드를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 만큼 내가
죄를 면제해 주노라 뭐 이런 음. 식으로 기독교 약간 방송이니까. 명분을 좀 맞습니다. 확보할 예, 할 예. 것이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게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 모든 국가한테 관세 때리면 효과가 없어요. 왜? 음. 나만 죽는 거 아니거든요. 음. 괜찮거든요. 음. 그런데 일본은 관세를 면제시켜 줬는데 한국은 관세를 낸대.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불리해지는 거. 음흠. 그래서 트럼프의 기본적인 정책은 이간질이에요. 아. 처음엔 이렇게 했지만 뭔가 협상을 잘해서 인도나 일본처럼 뭔가 미국한테 선물을 많이 준 국가들은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또는 상당 부분 낮춰줘서 교역할 때 그렇지 않은 국가들 유리하게 해주면 나머지 국가들은 이게 힘들어서 굳이 트럼프가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자진납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 와요. 네. 트럼프는 이걸 노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 4월에 해줄 일이 이간질의 시작이에요. 아. 그런데 예. 이간질의 시작이지만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와,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똑같이 엄청나게 먹이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안심을 거잖아요. 하고. 네. 예. 그렇게 되면 주식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사님의 설명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잘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국회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잘. 예. 근데 기업들이나 이런 뭐 언론에 하소연하는 거겠지만 우린 이제 죽었어요. 막 덜덜덜 떠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현실보다는 조금 과장되거나 좀 극단적인 면을 본 측면도 그럼요. 있다. 왜냐면 이제 언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기사를 쓰시려면 조금 더 현실보다는 자극적인 부분을 많이 어. 부각을 시키시는 거죠. 저희 전문 용어로 초를 친다는 예,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거고 오히려 기업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트럼프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네. 트럼프가 이렇게 쓸 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정부가 꼭 있어야 돼요. 아하.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은 되게 공명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정부가 와서 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미국한테 뭔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 이거를 밖에다 자랑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봤지? 내가 관세를 때렸더니 한국도 나한테 와서 발을 조아렸고 이렇게 많은 걸 줬잖아. 내가 얻어냈잖아. 그래야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몰래 밑에서 물밑으로 삼성전자가 미국한테 뭘 해주고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흥이 안 나는 물밑 거예요. 협상보다는 맞습니다. 정부는 정말 무대 위에 서고 기업들이 챙길 건 맞습니다. 챙겨가는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외교 쪽에서도 보면 대통령끼리 정상회담 한 것과 실무진이 회담한 건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일은 실무진이 하시지만 사실은 정상이 만났다는 거 의미를 두는 것처럼 메시지를 이것도 만드는 마찬가지예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현재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안 때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때려도 한국은 대응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얘들 뭐지? 의미 이렇게 있는 맞습니다. 자가 나에게 메시지를 맞습니다. 못 주는데 예, 이렇게 예. 되는군요. 그래서 한국이 귀여워서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이미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설문을 통해서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관세 관세 얘기. 4배. 우리가 4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거죠. 근데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다음은 당신들이야라고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하는 준비해. 거군요. 그리고 그 의미 안에는 빨랑빨랑 준비해서 나한테 줄 걸 가져갔으면 좋겠어라는 건데 우린 이제 그걸 준비하고 해주면 싶어도 못해. 컨트롤타가 없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힘든 거예요. 어. 그렇죠? 조금 이제 정치 쪽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속성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것도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싶은 걸 그럼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지 기업들 입장에서도 난감할 거고 그렇네요. 정치 쪽에서 아직 컨트롤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아쉬운 거죠. 아마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서 뭔가 잘못 맞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는 우리가 알고 협상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는데 정말 잘못해서 한국만 현실화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빨리 정리가 네.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되는 어떤 시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경기 그럼요. 침체라고 볼 수는 없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리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골드만삭스부터 여러 가지 회사들의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15에서 20%까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바꿔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80%는 아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최근에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걸 맞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이견은 없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비 지표들, 소비 심리라든가 실업률도 아니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항상 경기 침체 핵심은 실업자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실업이 되면 즉 내가 직장이 없게 되면 이분들은 수요를 못 하죠.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럼 이분들이 돈을 아예 못 쓰면
그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니 수요가 줄어들 만큼 기업은 또 재고가 남을 거고 이 재고를 처리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또 사람을 더 내보낼 거고 이게 악순환이 경기 침체인데 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들어와서 불법 이민자들을 많이 추방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미국의 기업들은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경제가 안 좋아서 내보내고 싶어도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 다시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나마 있는 생산도 안 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기하네요. 예, 실업률을 붙들고 있는 듯한 그쵸.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야 뭔가 이게 경기적으로 놓고 보면 침체로 가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글로벌적으로 되게 독특한 현상이에요. 경제학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트럼프는 이민자가 정말 이 나라의 범죄를 많이 만들고 마약을 들여와서 실어였을까 아니면 자기의 경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실업률을 붙들기 위해서 이민자를 내쫓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오. 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트럼프 책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책을 트럼프가 직접 쓰신 책인데 읽어보면 이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민 들어와라. 다만 합법적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노동자들도 합법적이면 절대로 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바이든 때는 너무나도 많은 이민자들을 한꺼번에 들인 거죠. 연에 330만 명씩 들어왔어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 3배가 더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저도 실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보면 유니온 스퀘어를 비롯해서 시내 중심부인데 거기서 애들이 마약하고 있고 널브러지고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트럼프도 못 막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의 50%를 이 불법 이민자들이 수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미국이 농산물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쵸. 수출을 못하게 되는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예, 못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막는 것처럼 하되 적당히 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 330만이 아니고 예전에 들었던 적당한 수준은 돼야 미국이 흘러가니 요 정도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은 한 레이어가 너무 여러 층이라 가지고 몇 번을 봐야 되니까 그거 참 골치 아프네요. 맞습니다. 예.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까지 이해가 둔화는 되는데요. 맞다. 그러나 어.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4분기 이후가 되면은 지금과 같은 공포에서 조금 벗어나고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지금처럼 겁먹을 필요가 없는 그럼요. 상황이 전개될 네. 것이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요. 금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져줄까요? 그 트럼프의 또 옛날 발언들을 쭉 보니까 금리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사업가라 그런지 비싼 이자를 내고 나는 투자금을 얻을 수 없다. 이것도 되게 강력한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도 별로고 경기 침체도 이러면 금리가 낮아질 것 같고 그럼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그런 걸 원하고 있고 원하는 올해- 대로 흘러가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정권이었죠.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네. 빚을 너무 많이 냈어요. 바이든 그렇죠. 정권에서 특히 지난해에만 이분들이 빚을 낼 때 그냥 낸 게 아니라 보통 채권이라는 걸 찍잖아요. 근데 그 채권에서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빨리빨리 돌려야 맞아요. 되는 예. 거. 1년 안에 단기채라는 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얘기하는데 그게 올해만 9조 달러가 들어와요. 엄청난 숫자고요. 그중에서 2조 달러가 4월에 집중돼 있어요. 4월에 집중돼 있으면 어떡하죠? 금리가 낮은 게 좋겠죠. 결국 이거는 갚아야 되는 빚인데 차환 발행이라고 하죠. 만기가 돌아온 걸 또 다시 발행하면 되는데 돌려막기죠, 일종의. 대신에 그 발행하는 다시 돌려막기 할 때 금리가 낮은 낮은, 수준이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막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앞으로 트럼프도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돈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금리가 높으면 이자 비용 때문에 의회에서 용인해 줄 리도 없고 본인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 재정 식으로든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건 지금 뭐 도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비용을 아끼려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어쨌든 낮은 금리에서 국채 금리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 상반기에 경제를 획기적으로 좋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적당 수준 사람들이 계속 경계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의 기대는 뭐였냐면 트럼프가 채찍을 보면
우리가 알고는 관세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음. 감세 정책도 있었고 네. 규제 완화도 기억나십니까? 네. 금융 규제도 할 거야. 자율주행 로봇 규제도 할 거야. 근데 규제 완화 안 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 이런 것들은 잘 보면 경제한테 되게 플러스 요인인데 그쵸. 이거는 금리 상승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순차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1분기 지금 1분기 실망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원래 들어왔을 때는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다 풀어줄 줄 알았는데. 예, 순서는 지금 뭐냐면 일단 때려. 그래서 관세부터 때려. 시장 긴장해. 그리고 불안해해라는 게 먼저고요. 그럼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낮아진 금리를 바탕으로 나중에 뭔가를 할 때 그죠? 성장에 대한 정책을 써도 사실 별 무리가 없겠죠. 제가 볼 땐 동시에 썼었다라면 아마 지금 금리가 지금처럼 많이 안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을 더 찍어내기도 부담스럽고 이 이자 비용이 현재 국방비보다 많거든요. 네.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수준이 되다 보니 그럼 의회에서 경정 예산을 안 해줘요. 그죠? 야, 안 돼. 그리고 우리 말씀드린 감세안도 결국 이게 예전에 있었던 거 지금 올해 일몰돼서 이거를 다시 연장하자라는 건데 연장 안 해주겠죠. 의회에서. 그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빚이 많고 지금도 빚 넣고 이러면 우리 국가 망해. 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결국 이게 부담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허.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한테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정확하게 알면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번에 일기 때와는 다르게 지난 4년간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저도 그래서 트럼프 얘기를 다른 데서 들을 필요는 없고 트럼프 발언을 지난 그 대선 이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었고 또 이분이 그거 할 때 대선 공약을 썼던 게 아젠다 47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것만 한 수백 번 본 것 같아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느낌이 뭐였냐면 되게 정교한데 앞뒤가 되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전처럼 막무가내가 아니었던 거죠. 어허. 그래서 되게 질서 있게 지금 정책을 피워나가고 있다. 다소 무리는 있지만 그리고 거칠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질서 있게 뭔가 하는 모습들은 보여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보이는 모습은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 게 많았거든요. 약달러를 원한다면서 뭐 그렇죠. 맞습니다. 관세는 높이고 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많았는데 얘기죠. 네. 알고 보면 그게 순서를 두고 맞아요. 잠깐 여기서 경기 침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냅두고 예. 그 다음에 성장 가자 또 막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야 금리도 내려가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이젠 이것도 신경 안 쓸 정도로 정말 관세 정책 할 건가 봐라고 겁을 먹죠.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중요한 건 거래 기술인데 그 거래 기술의 극대화 방법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요. 아하. 주가 더 빠지면 안 되는데라고 이 얘기했고 정도가 딱 좋은데 예, 예. 막 이러면서. 여기선 얘들이 좀 항복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4월 정도, 4월 중순이 좀 넘어가면 한번 거치고 그 순서가 뒤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시절이 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 시장은 유의미하게 4월 중순 정도는 돼야 제가 볼 땐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자,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해줬으니까 투자자나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2부에 가서 그러면 마저 그러시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에 우리는 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스텝 바이 스텝이 보이네요. 여기까지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